오늘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첫 강의는 공공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3강인데 오늘은 마을미술 지난 5년 동안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좀 잘된 작품들, 물론 다 잘 됐지만 몇몇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후반부에 일본의 에치구치 마리나 나오시마, 그다음에 중국의 7986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원래는 그 강의 내용에는 없는데 한국의 이제 공공미술과 해외 공공미술을 조금 비교까지는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후반부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강의 어디까지 하고 잠깐 쉬냐면요. 저희 마을미술 프로젝트 유토피아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외 사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앞주제 앞에 선생님들께서 잘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의 한 두 분야다.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즘 생긴 미술인데 단지 마을미술하고 공공미술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현대미술의 한 영역 속에서 공공의 속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진 그런 작품들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공공미술이 되면, 마을미술은 조금 다른데요. 약간 시골 마을,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문화로부터 전파가 덜 미치는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다가가는 미술, 삶 속의 미술, 생활 속의 미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게 한국에 도입이 되고 들어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서양미술의 도입이 1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미술이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에서 직수입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양미술이처럼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엠퍼러 메인 무술 운동이 대세계 추상무술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전후에 오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의 작가들이 계속 한국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30년 전에 들어왔던 미술의 풍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상미술과 현대미술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계속 진화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사실 멈춰 있었던 거죠. 멈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현대미술과 이 시민들 사이의 간극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거가 저도 이제 1980년대에 공부를 했는데 미술관의 눈썹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제가 다닐 적만 하더라도 마치 특권층에,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같은 전시가 되게 많았어요. 큐레이터들에 의해서 전시가 되는데 인기 있는 작가는 계속 그 작가가 여기저기 전시장에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작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합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고 사장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좀 애매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착 와버렸죠,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까지 건너가면서 새로운 이제 현대미술까지 왔는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연 간 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라는 것들은 영원히 이제 과제로 남는 거고, 미술을 하는 사람,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림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작가가 가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주시고 또 민도도 높아주시고 이런 것도 좋고 또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많이 좀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피카소 전시나 고갱이나 뭐 고호 전시 같은 거 하면 좀 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림을 관람을 못하잖아요. 떠밀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게 순수하게 저런 것인지 아니면 동원인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마을 미술은 그나마 도심 속에서 사시는 이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미술관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은 영화관을 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지만 문화로부터 굉장히 깊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고 가서 그분들이 지팡이 짚고 현대미술관 들어가셔서 그림 감상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광주 비엔날레 가시면 광주 비엔날레 전부 다 동원이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냥 비엔날레 전시장에다 다 몰아넣어서 아따 이것이 무엇이오 우리를 왜 이런 데로 데리고 와서 그림 갔다냐? 그러면서 무엇이야 나가! 그런 게 비일비재 했잖아요. 결국 그리고 막 초등학생들뿐만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메고 나가는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마을미술의 최고의 장점은 그러한 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의 터전과 그 당신들의 이야기를 그냥 미술로 표현을 하고 마을이 미술관에 되게끔 하겠다 이거죠. 그게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가가는 미술, 생활 속의 미술, 삶 속의 미술인데 그 삶 속에는 그분들의 인생사도 놓아있고 그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단편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뭐 탄광이 거의 폐광이 돼서 없었지만 과거에는 인생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탄광 막장 인생이라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 도망가는 데가 탄광이었어요. 거기를 가면 아무도 잡으러 오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사고를 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태백이나 강원도 정선에 가면 지금 카지노가 있는 데가 정선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외길이에요. 들어오는 입구에 길 막고 태백에 길 막으면 아무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화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정말 신기한 그 유토피아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2000년에 그 광부들이 살던 사택을 한 100동 정도를 무상으로 이제 비어있는 집을 빌려서 작가들한테 다 집을 하나씩 주고 자 당신은 이 집에서 개인전을 하자. 제가 다 줬어요. 주제는 이 광부들의 삶을 좀 새롭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자. 물론 저는 도지사한테까지 불려가서 나가라고 25분 동안 욕과 훈계를 들었고 군수는 당신이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원랜드가 지어지면 이 그 광부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광부의 삶을 미술로 조명하냐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이런 거였는데 막으면 길에서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했죠. 조건이 뭐였냐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해서 화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 400명 참가해가지고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언론에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알고들 와서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 센세이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술관이 아니면은 전시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미술관 밖에서 전시하면 무슨 나쁜 짓 하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갤러리 관장들한테 손가락 치고 제가 이 지탄의 대상에 항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악의추. 미술계에서 미술의 대중화 운동을 했다가 그림값 싸게 하는 작가
작가들의 그림값을 싸게 매도하는 납품. 두 번째, 대항공간 모색. 미술관만이 미술관이냐? 미술관 없어도 된다. 모든 곳이 미술관일 수 있다. 기차역이 미술관일 수 있고, 기차 자체가 미술관일 수도 있는데 왜 미술관만 고집하냐? 탄광촌이 미술관이다. 그래가지고 탄광촌 미술관에 갔거든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탄광촌이 미술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꽤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광부들이 평생을 살면서 거기는 극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아파트 벽면에다가 하얀 천을 쫙 광목천을 내리고 영상이 빌렸다가 저녁에 영화를 보고 있어요. 감동의 눈물들을 흘려요. 영화라는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미술관에 이 73개 동의 미술관이 생기고 400명이 참가하는 이 실내외에서 전시하는 작품 이 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난리가 난 거죠.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광부들이 자기네들이 살던 사택에서 전시한 모고한 작품에 대해서 100%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난해한 영상 작업이니 설치니 이런 조명을 이용한 작품이니 했는데 100% 이해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네 삶을 조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독일에서 유명한,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런 전시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그들의 삶을 이야기화시켜서 조명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스토리텔링에서 예술로 승화시켰을 때 그분들이 이건 이거다라는 것을 금방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약에 탄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가나트리 와서 전시했을 때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자 무식한 우리 광부들이 미술에 관해서 딱 가서 거기다 전시를 하니 100%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마을 미술은 그 삶 속의 미술, 다가가는 미술, 생활 속의 미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나 진부하거나 도태되거나 그런 미술은 절대 아니고요.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 그 다음에 마을미술 이렇게 지금 강의가 나가요. 다음 강의 제목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공공미술이 필요했는지,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공공미술 속의 마을미술은 뭐하는 것이냐, 지난 마을미술 5년 동안 이런 작품을 했다. 이런 이제 점점 진화가 되겠죠. 하여튼 올해 7번의 강의가 있고 내년에 또다시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쭉 하는데 계속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 간단합니다.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술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서양화가를 나와서요 나름대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개인전도 13번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기획자이면서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총감독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칠 때 너무 형이상하게 모호하게 가르쳤어요. 미술이란 아주 되게 이상적이고 아주 복잡하게 가르쳐줬고요. 그림 팔면 절대 안 되고 자기네들은 다 그려서 팔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눈을 뜨고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할 때 이미 미술을 접하고 태어난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보이는 것 중에 미술이 아닌 건 없습니다. 애기 나면 애기 눈 초점 맞으라고 천장에다 매달아주는 게 뭐죠? 모빌이잖아요. 모빌이 예술 작품인가요? 아닌가요? 예술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물론 저는 좀 답이 안 나가는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시는 옷은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작품이지 않습니까? 의상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머리들도 멋있게 예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나가면 수많은 건물들 작품인가요? 아닌가요? 작품이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이 질이 높으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과연 저게 퀄리티로 봤었을 때 좀 수준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지 눈을 뜨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미술이었는데 그 화가들과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미술의 정의를 잘못 내려주신 거예요. 이건 미술이 아니고 저건 미술이고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소문이 쫙 나는 학생 주로 뭘 잘 그리는 학생들이 또 그림에 소질이 있어라고 들었었습니다. 만화 잘 그리는 애들이요. 쟤는 진짜 천재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화 못 그리는 애들은 넌 죽어도 그림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내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잘못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중1 때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14명의 미술부를 뽑으셨는데 중3 때 정글을 가시면서 14명한테는 야, 너는 무슨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너는 어떻고 너는 뭐가 좋고 넌 뭐가 좋으니까 다 그려라서 저도 15번째에서 뭐가 좋은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림 그리지 마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왜 나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까? 너는 재주가 없어. 이게 이제 아주 꽤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못 그리면 이게 그냥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주 막 재수가 없어. 막 머릿속에 쭉. 그리고 우연히 재수를 하면서 우연히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 뭐하냐 그래서 이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한다고 하니까 인상을 꽉 찌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미술학원에 오셔가지고 원장 선생님하고 무슨 상담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대학을 합격을 하고 그 선생님을 뵀어요. 제가 선생님 미술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딴 데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합격했으면서도 저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분명하신가 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개인전을 이제 2번째 할 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같이 뒤풀이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때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내게 핸디캡이 되고 늘 이 악몽처럼 쫓아다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게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었던 걸로 가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3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개인전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해진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부터는 살고 싶다. 털어내고 그냥 내가 깨끗이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딱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그 수많은 어린 새싹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피카소만큼 유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그림을 포기하고 어딘가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겠어? 그냥 앉아서 먹던 그냥 술상이 천장에 가서 딱 달라붙어. 그 뒤로 이제 헤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정말 좋은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 작품과 일반인들이 만든 예술 작품과의 차이는
큽니다. 정말 크잖아요. 좋은 작품 보면 정말 감동받잖아요. 이제 그 차이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건 다 미술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미술이 어떤 1988년도에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좀 미술 장식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건축물 앞에 1%법 해가지고 작품이 놓여지기도 시작하고 하여튼 88 올림픽 후로 많은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굳이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에 그렇게 들어온 미술 장식품과 그리고 작가들이 이제 빨리 깨인 작가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통한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되잖아요. 그게 90년, 2000년 뭐 이렇게 되면서 걸러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막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오면서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왜 저 공공미술들이 공적 미술로서 인정을 못 받고 공공미술이 공예미술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중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더럽히는 일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 마라. 뭐 왜 하냐 예산 들여가지고 그러는데 맨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성장되기는 어렵잖아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것이 검증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새로운 것들이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줘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하고 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2006년과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트이시트라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해 27곳을 작업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하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갤러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죠. 도시 한복하는 거. 그러나 2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문을 닫았다는 게 공통점인데 문을 닫게 된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 낭비다라는 말을 들어요. 특히 도시갤러리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것이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은 잘 썼으나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 담당자한테 현재까지 도시갤러리에서 만든 작품이 얼마냐 모른다. 모른대요. 몇 점인지도 모른다. 관리 안 하냐 모른다.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공공미술이 자꾸 문제가 된 상태에서 2009년도에 마을미술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뭐 똑같은 거 생산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점점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고 지난 5년간 봤지만 사실 저희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도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 사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훼손이 심각하게 될 작품들을 뽑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이 향후 2년간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셔지면 그 보수비를 주고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세 번째는 작품의 일몰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3년, 이 작품은 수명이 5년, 이 작품은 20년 이렇게 딱 해놓고 3년 되면 돌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 누구는 예산 낭비라고 하지만 그 예산 낭비 아닙니다. 3년간 주민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그림으로 교체를 해야지 주민도 좋고 예술가도 좋고, 네. 예술가는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저희가 현재까지 68개 곳을 설치를 했는데요. 매년 68곳을 돌아다니면서 작품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게 되고요. 지자체는 그것을 보고 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지자체가 이제 가끔씩 되어요. 돈 없다고 니네가 와서 해라 우리한테 그러는데, 그런 사태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위원이 전국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쪽하고 전라도, 신안 두 군데를 남겨놓고 있는데, 돌아오시면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공미술이라는 자체가 공예미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지금 저 보이는 이 작품 아시죠? 어디 포스터 앞에 놓여진 작품이었는데, 저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의 아마벨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저게 놓여졌을 때 난리 났잖아요. 누가 고철더미를 우리 기대하다 달았어요. 치워! 해가지고 얘를 치우냐 마냐 계속 옥신각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약간 뒤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 갔어요. 지금은 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들을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진짜 멋있긴 멋있어요. 멋있는데 한 사람이 왜 이 고철더미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주는 것이고, 또 민도도 높아진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미술이 이제 작품이 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는 예술가들이 혼자 들어가서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조금 반대해요. 왜냐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도 탄광 이야기했지만, 탄광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탄광에서 태어나서 탄광 죽을 때까지 탄광에 살았던 사람들, 아주 정말 그 마을의 토박이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탄광만 연구해왔던 전문가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담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이덴티티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가서 너무 즉흥적으로 눈에 보는 그 인상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혹시 3탄 아트 마인 가보셨나요? 지난번에 오픈할 때 가서 제가 봤더니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작품들로 전시장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거기는 광부들이 신다가 버리는 그 신발 한 짝도 저희들이 아크릴 박스로 해서 액자처럼 딱 가둬놓으면 그보다 훌륭한 작품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고스란한 그 역사가 그냥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지우고 페인트 칠하고 해가지고 현대미술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야, 공간을 망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사성이랄지 아이덴티티를 뽑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좀 스토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옮기는데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벽화를 그릴 때 이 벽화에 대한 일반 재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황소도 있는 벽면에다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 조금 이게 유행되니까 싼 값에 하려고 대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페인트를 막 시키고 그랬어요. 요즘엔 누가 하냐면 공공 근로자들, 동사무소에서 파견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칠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죠. 저희는 기분이 나빠서 작년부터 벽화 자체를 안 해요. 물감으로 그리는 벽화 자체. 물론 아주 필요할 때 꼭 당위성이 있는 거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꾸 저희들 걸 보고 모방을 좀 하는데 잘못 모방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청색 테이프를 거꾸로 감아서 벽면에다가 이렇게 딱 부착해서 딱 띄었는데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그것은 100% 벽에서 물감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림 그릴 때 캔버스 천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하죠? 아크릴, 아니 젯소를 2번, 3번 바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또 코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물며 캔버스인데 이 벽면은 오직 하겠어요. 벽면에 붙여있는 오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 있잖아요. 데모할 때 쓰는 거죠. 쑥쑥 사람 따라 그걸로 쏴서 완전히 먼지를 날리고 쫙 말린 다음에 바인더를 한 3번 정도 발라줘요. 그 다음에 다시 젯소를 한 2번 바르고 그리고 야외용 그러니까 벽화 전문가용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코팅을 시켜주면 10년에서 15년은 갑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박살이 나는 것이고 자꾸 오염이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 예술, 미술로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파리 가면은 에펠탑이 있었고 에펠탑도 한 100몇 년, 5년, 그죠? 1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철구조물로 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했고 지금은 그것이 파리를 대표하는 프랑스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물로 랜드마크로 작용을 하는데 한국의 랜드마크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아쉽게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한 게 아까 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 작가 작품 갖다 놓고 한국의 랜드마크 있잖아요. 저기 청계천에 가야 되는 스크린 그렇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런 작품이 없는지 아니면 왜 우리는 저런 작품을 못 만드는 것인지 문제가 뭔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가 하려면 옆에 사람이 배가 아파서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사촌이 땅 나면 배가 아파.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 작가 갖다 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인사동 들어갔는데 이렇게 붓 하나 이렇게 쫙 해놨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왜 주변에서 그렇게 저것도 작품이냐고 그렇게 욕해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이 한번 그려봐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그 인기 관리를 좀 못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욕해내지 작품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세종대왕 동상 갖다 놓고 그건 사실 미술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럽지요. 아니잖아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 우뚝선 작품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좀 아름다운 작품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 자체 내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작품이 꼭 미술뿐만이 아니고 한류 열풍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문화 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까운 그 일본의 나오시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돈을 긁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주에 중국 798 그다음에 뭐 모간상로, 홍팡 뭐 이런 데 다녀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근데 우리나라 인사도 좋죠. 가서 보면 이제는 국산품을 눈치껏 뒤집어 해야지 잘해야지 한 게 발견합니다. 이제 중국산도 아니고 태국산으로 점령당하는 인사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슬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상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예술가들이 노력해서 일본에 나오시마나 중국 같은 뭐 그런 작곡에 만들어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마을미술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12월에 2차례 아트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들도 결코 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일본의 엑스포츠마리나 나오시마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한국 돈으로 한 70억 가까이 쏟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 재산, 그냥 전국에 탈탈 털어서 30억이 좀 안 돼요. 다 합쳐서. 근데 뭐 일본의 엑스포츠마리 나오시마 그냥 이 지역에 60, 70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그 아트인컬처에서 무슨 특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뭘 만들었는데 뭐 독일의 뭐하고 일본의 나오시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하고 우리 마을예술가 비교를 했는데 그 대표가 그러세요. 되게 차이날 줄 알았는데 막상 편집해서 책을 만들어 보니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얻었고 또 그 한국의 작가들이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엄청난 저력, 그건 인정하시죠? 정말 저력,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 문화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지명 작가 불러요. 일반 작가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2009년도 이 사업의 이 컨셉이 이겁니다. 작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술 뉴딜 정책을 흉내낸 거죠.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전체적인 그 경제공황에 왔었을 때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그 사업으로 100년이 지난 한국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해놓고 지명 작가들한테 줘라. 그럼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계속 초래해라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나는 절대 못하고 한국의 작가들의 저력이 엄청나니 믿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뭐가지 날아갈까 딱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죽으면 나도 죽는다 딱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처음에 공공미술이 뭔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해 시범 사업이었는데 2010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2010년도에도 너무 작품이 좋으니까 11년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5년이 오게 된 건데 맨 처음에 작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왕이면 문화로부터 최대한 전파가 미치지 않는 곳에다 하자. 그리고 전국에 똑같이 균일하게 분배한다. 몇 가지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또 잘못되면 또 이게 서울, 경기 여기다 다 해주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롯데 규제가 그랬죠. 그래서 서울 하나, 경기 하나, 대전을 포함한 충남 하나, 충북, 광주를 포함한 전남, 전북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주도까지 가니까 15개 나오더라고요. 15개 지역에 무조건 한 점씩, 나머지 작품은 또 다른 것은
작품의 질이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마을 미술이 전국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경북의 경산 돼지골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우범 지역이고 청소년의 탈선장인데 공공미술을 한 이후로부터 얘네들이 어디로 오는지 다 갔어요. 한 명도 안 보여. 그리고 골목에 담배꽁초 하나도 없는 아주 쾌적한 골목 미술관이 딱 주민들이 놀래요. 맨 처음에 공공미술 들어가면 주민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깨진 유리창이나 바꿔주고 문고리나 고치고 나와. 이거 작가들이 막걸리 사다가 그런 사람들 왠지 모르면서 막걸리 사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죠 상황이. 어쨌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이 공공미술 마을 미술이 문화적으로 파급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파급 효과를 주는구나.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제주도에 두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 작년에 유토피아노라고 작품을 굉장히 큰 것을 설치를 했어요.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제주도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한 기자가 자기 친구가 서귀포에 사는데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전화냐 하니까 야 우리 서귀포에도 이제 볼 거 많이 생겼어. 너 제주시 산다고 우리 문제아니야. 그러면서 감독님 웃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긍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가가지고요 작품 운운을 잘못했다면 죽어요. 수준이 높아져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자긍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문화소외 지역을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저는 복지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만 전국을 문화로 평준화시키겠다. 세 번째, 뭔가 지역에 파급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과 집중해서 마을 하나를 그냥 미술마을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영천이라는 데를 만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좀 적중을 하더라고요. 물론 영천 분들이 워낙에 잘 살고 돈이 많았고 농사 짓는 데 바빠서 그 지역이 좀 방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안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시안미술관의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나왔어요. 왜? 거기 오면은 차도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요. 그 방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안미술관에 가서 다 차를 마셔야 되는 거고 물건 사는 것도 시안미술관에 사는 거고 다 시안미술관에서 주차하고 돌리고 시안미술관에서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선물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비대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2012년도에 서귀포에 사업을 해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그러셨고 시장님도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문화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막걸리나 사주고 가라고 했대요. 지금은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라고 이제 거꾸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잡다한 민원이 70%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경제적인 대안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 사업도 하면서 투어도 하고 출판 사업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계속 왜 마을 미술과 관련된 책을 구할 수가 없느냐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고 대한민국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본격적으로 사설이 46분 걸렸네요. 야, 큰일 났네. 마지막까지
148페이지인데 엄청 세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은 지금 보시는 마을이에요. 옛날에 그 6.25 때 피난민들이 다 조기로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삼복도라고 도로 밑에 했는데 지금도 크게 변화가 안 됐어요. 그 윗부분이 모습이고요. 아랫부분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6.25 때 만들어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고요. 여기는 화장실도 집집마다 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물론 화장실이 있는 집도 있는데 대부분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피난 때 봤던 그 패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에 5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요. 지금은 5천만 원 이렇게 돼요. 제가 가니까 저보고 집한테 사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지원은 하겠지만 별 살 의지는 없다 하는데 얘가 지금 저렇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주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달동네의 원산,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안 가보셨죠? 이게 하늘을 쫙 내려다보고 저렇게 어떻게 저런 데서 살지? 골목도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골목. 교차가 잘 안 돼요. 그런 데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2009년도는 지금 알록달록한 컬러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색채 교육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도 좀 설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 작품이 설치가 되자마자 이제 언론에서 이런 곳에도 공공미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미술이 들어와서 마을을 변화시킨다. 그게 굉장히 좋은 미사하고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CNN에도 나와요. CNN까지 방송이 되고 있고 전 세계의 공영방송에서 전부 다 벤치마킹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주말에 아주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주민들이 아주 단결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10시까지는 주차를 하는데 10시 1분부터 차 빼. 그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7시 되면 다시 차 들어오고 이렇게 잘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고 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군데에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여기는 이제 작품인데요. 이런 데 작품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작가가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이제 공동으로 만드는 작품들,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종 목표는 커뮤니티를 넘어가는 작품의 질이다. 이걸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미술은 커뮤니티를 빼고는 거론할 수가 없다라고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 사하구 감천동인데 이 지역은 주민들과 작가가 굉장히 똘똘 뭉쳐서 보시죠. 이런 나이 드신 분들 다 같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런 작품들도 만들고 빈 집을 사서 집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커피숍, 전망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저희가 2009년도에 1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2012년 작년까지 지원 금액이 190억. 네. 그러니까 공공미술이 만든 엄청난 파급폭발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 떠난 사하구 감천 동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컴백. 네.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5천만 원이라도 못 삽니다. 다 돌아가고 계시고 사하구가 조사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곳 저기가 1위를 해요. 그리고 부산의 랜드마크 감천동 문화마을이었습니다. 발표를 못했어요. 시에서 부산하면 해운대, 부산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다 제기고 감천동 문화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좀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사람 형상의 조형물에다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집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모습이 그 너머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인물 속에 마을 풍경이 이걸 좀 재현이 되고, 또 카페도 있는데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마을 사람.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무슨 기업이요? 네네, 사회적 기업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하나 생겼는데 요리 경연 대회를 해서 1등한 분이 저기 지금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만들면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근데 뭔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기념품이 10,000원인데 없어서 작가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교육을 다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뭔가 주민과 작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승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무조건 승진. 현재 3명이 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마지막 4명째도 승진 명단에 올라요. 계속 그 일을 하면 승진이 됩니다. 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어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마을도 좋아지고. 뭐 부산의 랜드마크, 마을의 랜드마크지 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부산하고 있고. 그래서 빈집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저 목욕탕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옛날에 목욕탕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그대로 좀 재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돈 받는 매표소에 있는 아주머니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저 이제 한 번만 이게 이제 비세식 샵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이 없고요. 이게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등대처럼 보이게. 왜냐면 관람객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요?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저리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등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되게 깊어 보이는데 그림을 이렇게 착시하는 상이 일어나고 트리가트를 해가지고 멋지게 좀 꾸며서 화장실 앞에 줄이 꽤 길어요. 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좀 재밌으세요. 재밌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전체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 집들 가옥 수입에서 빈집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작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만 둘러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을의 기업, 사회적 기업,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쪽으로 이쪽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는 관람이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원도 철원에 가면 지금 이 작품이 하나만 있는데요. 140m 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거대한 작품 이제 새 덩어리를 가지고 페다리를 랜드마크를 진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아쉬운데요. 다 작품 안 나와서 요게 이제 그 거대한 한 40m 정도 되는 다슬기고, 그 앞에는 쉬리 조형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한탄강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물이 되게 깨끗한데 거기에 주로 쉬리하고 다슬기가 엄청 많아서 축제를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조형물이고, 그 내부에는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까지 같이 구성이 돼서 굉장히 그 작품이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조명들이 들어와서 보이시죠?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낚시하는 장면이에요. 조명들이 들어오니까 운치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게 다 작품인데 여기 앉아서 쉴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따져가지고 조직이에요. 이게 충북 음성에 가면 동요 중에 그 충북고 몇몇 아시죠? 거기에 이제 발상지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동요 마을이 되고 회교 하나를 동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음악과 관련된 작품들이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작년에 설치가 되는데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더 너무 잘해서 너무 작품이 좋아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피아노 작품이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 악기입니다. 악기의 모습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 풍경들이 있어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건 그냥 일반 그 조명이 아니고요. 이 자체도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전통악기, 아쟁, 대금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 요 위에서 낸다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작품이 진행이 되는데 공연 속에 이제 반달 있잖아요. 그 반달의 노래를 형상화한 작품이고 이런 것들도 만나서 직접 보는 사람들이 두들겨서 소리를 낼 수 있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자 소리가 좀 틀리고 난타 공연할 때 그러면 다 소리 틀리듯이 그렇게 좀 특별히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실 안에도 체험학습 공간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잘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포의 작품인데요. 여기는 2009년, 10년, 11년 연속 3회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사업이 마을미술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이. 그 해에 예산을 받으면 그 해에 소진을 다 해야 돼요. 다음 연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전년도에 했던 사업지 중에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 데들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요 지역이 되는데요. 그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데는 그 처음에 여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볼게요. 이 지역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그 홍도평야라고 하는 데인데 철새 도래지고요. 고라니 등 각종 곤충들이 많이 사는데 뒤에서 저 뒤에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자연,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이 자꾸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저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들이 이제 거대한 하나의 둥지가 되겠는데요. 둥지 위에 두루미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함상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공간인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나 이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네, 난리뚜껑이잖아요. 지금 여기 작품들은 지금 까매서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소주병이 3,000병이 떠난 게 다 소주병들이에요. 여기에 그 주민들이 소원 메시지들을 적어서 타임캡슐 개념으로 병 안에 넣고 완전히 밀봉을 시키고 그 안에 전구를 넣어서 이 안에 불이 켜지게끔 하고 완전히 밀봉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3,000명의 메시지들이 이제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뚜껑을 열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특별하게 버려지는 물자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겠고 밑에 얘 물고기는 이름이 이제 삼식이라고 하는데 그 김포의 유명한 물고기 이름이 삼식인 거예요. 걔를 그냥 표현했는데 여기 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이렇게 그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 저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줄도 숟가락하고 포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저게 이렇게 돌리면 얘가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게 되는데 사정없이 돌려버린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재밌잖아요. 움직이니까 엄청 세게 돌려서 더 이상 회생불능까지. 네, 그래서 하여튼 버려진 물자를 만든 작품들이고요. 그 옆에 통화누리길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해서 아주 길보 하나만도 공공미술의 작품이 3군데가 조성이 돼서 볼만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술가의 능력이라는 게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버려진 소주병은 폐자재를 모으시는 분들의 귀중한 한 푼, 두 푼 모으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술가들에게 가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볼트너트 10,000개를 이용해서 만든 등대예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감동을 받죠. 워낙 내공이 세게 느껴져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김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 있죠. 여기도 이제 야간에 조명이 켜지게끔 되어 있는데 죄 없는 조명을 동네 아이들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그냥 단순 조형물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앞뒤로 앉아서 탈 수 있는 놀이터, 시소 같은 거고 벤치까지 같이 만들어서 복합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강원도의 인제 박인환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 가면 목마와 숙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박인환 시인이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고 장명을 죽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이 좀 많지는 않고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인제 박인환이라는 존재는 없고 산촌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박인환이 태생한 곳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박인환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할 테니 공간을 좀 먼저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인환과 관련된 작품들을 처음에 8점 정도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5점을 만들었는데 아주 정말 이상적인 게요. 박인환 기념관이 생겼어요. 이 안에. 그래서 박인환에 대한 작품과 더불어서 박물 기념관까지 생겨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여기 앉으면 박인환 앉으면 센서리에서 음악이 나와요. 목마와 숙녀에 대한 음악들이 쭉 나오기도 해서 앉아서 음악을 좀 듣고 감상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은 목마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마을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조명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가서 보면 정말 괜찮아요. 마치 박인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앞에 술수전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조각 작품이 이렇게 부조 작품이 볼록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거꾸로 파놨어요. 오목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뷰에서도 눈을 계속 마주쳐요. 이 작품이. 그래서 보통 볼록 조형물들은 그러지 않는데 오목 조형물이 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신비한 작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박인환의 작품이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면서 음악이 들리고 시가 들리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빨간 사과 원래 하얀색 사과였는데 이제 색이 탈색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점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시를 읽어라고 촉각
촉감을 통해서 읽어가고 점자 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그 하여튼 무슨 신세동이군요. 네, 신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대표적인 재밌는 건데요. 지금 저 벽화 어떠세요? 보실 때 저 정도는 그려야지 벽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정도는 그려야 되는데 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를 가서 벽화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우리 필요 없다. 그냥 깨진 유리창이나 목걸이나 바꿔주고 나가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작가들이 이제 그 벽화를 하나 딱 그리기 시작합니다. 벽화를 하나 딱 그리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켜봐요. 지켜보는데 작가가 이 가족을 너무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할머니와 손자, 손녀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당신들을 그리고 싶으니 모델이 되달라. 근데 계속 노땡큐로 하는 거죠. 필요 없어. 근데 계속 그랬는데 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장님 얼굴도 괜찮거든요. 잘 그리는데 이것도 보면 진짜 잘 그렸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잘 그려라. 조건인 거다 해서 이 아이들과 할머니의 이 시선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사진을 수백 번을 찍었어요. 또 찍고. 진짜 모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인터뷰 이제 끝났잖아요. 방송국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 동네에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 골목에서 아니 여기 벽화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 쓸데기 없는 거 왜 보러 왔냐 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 이장님의 얼굴에다가는 실리콘으로 막 여러 sab을 해요. 실리콘으로. 그래서 뭐 긁어내고 뜯어내고 다시 작업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들이 말씀드리는 기초 작업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저 친구 때 그 짜장면 배달을 하는 저 친구가 이 모델로 들어서면서 조금 매축이 올랐어요. 저 집에다가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에피소드도 있고 마을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이거 말고도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유토피아로인데 여기를 한 20분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가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행복 프로젝트에서 마을 하나를 미술마을로 만들어버리는 프로젝트. 아까 경북 경산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 서귀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 2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지원을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들을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준 행복 프로젝트처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단위가 커지잖아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졸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 김포도 했지만 전북 남원을 가시면 최명희의 혼불문학의 배경지 서도역이라고 하는데 아주 거기도 정말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거기도 3군데를 조성을 했고 또 지금 전남 파순이 지금 3군데가 조성이 돼서 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제 미술 마을이 됐어요. 그런데 그 행복 기쁨 2배. 그래서 3번째는 기쁨 3배 프로젝트.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데 다시 행복 프로젝트 기쁨 2배.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술의 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늘 해오던 조그만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번째는 자유제한이라고 해서 사실 그 기획은 제가 하지만 제가 이게요 규격화됐어요. 제도화되고
규격 이미. 그래서 그 문화부라에 대해서 다른 실험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지금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둘러보니 너무 괜찮은 장소도 있고 또 저희가 아니고 작가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유제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자유로워요. 어떤 것도 괜찮다. 아주 재밌는 것만 해가지고 오면 3년간 계속 지원하겠다.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4가지로 지금 만들어서 하는데 자유제한하라고 뭐 제한을 안 하시대요. 또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행복 프로젝트 영천 다음에 이제 서귀포인데 서귀포는 유토피아로라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왜냐면 서귀포는 진짜 환상의 섬이고 그 자체가 이렇게 무사람들이 꿈꾸는 동경의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에다가 길로자를 딱 써서 유토피아로가 되는데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요 썼어요. 저희가 너와 내가 만나서 문화로 이야기하며 거니는 곳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유토피아로가 되는데 총 4.3km 구간이 되고 거기는 4.3km를 걷는데 그냥 걸으면 1시간 50분 작품을 감상하면서 걸으면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아주 운동 코스로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개성 있는 공간 4개를 만나게 돼요. 맨 처음 스타트 지점이 숲을 들어가게 됩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숲이 끝나면 저쪽에 사람이 사는 마을 골목이 나오고 골목을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다가 나와요. 그다음에 바다를 지나서 가다 보면 서복전시관부터 이중섭미술관까지 이렇게 문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숲과 집과 바다와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40점의 작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한 작가는 한 270, 80명 정도 참여했고요. 한 작품에 151명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도 많았었어요. 넘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는 이런 거고요. 어떤 분이 자기네 집 그림 앞에다가 자기네 집 앞에다가 작품을 설치하면 목매느라 죽어버리겠다는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망치로 때려 부셔도 씹고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걸레를 들고 열심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해설사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죽어버리겠다고 이야기되니까 자기도 왜 그랬는지. 그래서 막 협상을 했어요. 작품이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기다 갖다 놔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기로 가지고 그 하루에 2시간씩 그 사람의 수다를 들어주고 1m씩 다음날 2시간 들어주고 1m. 그래서 거의 제가 원하는 장소까지 왔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한 3m 후퇴해가지고 그냥 3m 후퇴해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작품을 딱 설치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되는 거예요. 머리치에다 해달라는데 이미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 기초공사에 했는데 안 됐지요. 그분이 이제 매일 불량한 아이들 오면 쫓아내고 작품 걸레 가져가서 그냥 닦고 있고 그 민간인 뭐라고 그러죠? 인터뷰 담당이 계셨고 그래서 아주 웃깁니다. 그냥 재밌는데요. 지금 요 길이에요. 아마 이중섭 미술관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중섭 미술관에서부터 여기서 지금 저희 센터가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숲을 지나서 천지연 뵙고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여기가 집, 여기 이제 바다가 나오고 서복전시관부터 수암기념관, 이중섭 미술관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세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로 작가 이승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의 전위예술가 1인자시잖아요. 1세대시잖아요. 이분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번 작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관문을 반드시
만들듯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문 높이 세우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낮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시작점을 못 찾아요. 제가 노린 건 그거였는데, 근데 결국은 작품은 멋있었어요. 왜냐면 제주도에 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돌담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농업 유산 여기 지금 등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좀 식상하잖아요. 맨날 보던 건데. 잘 안 보이는데, 네 개의,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개의 돌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돌담으로 작품을 만든 거고, 초록색은 뭐라 그러죠? 어떤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어떤 주목성 같은 걸 나타내주는 거죠. 만약에 저게 이제 작품이 색깔이 없기는 그냥 돌담인지 아니면 저 선생님이 만든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성을 목적으로 만든 건데, 높이도 다 다르고요,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네 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이제 한 작품이고, 제주도에 돌 쌓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돌담을 쌓는 거고 일부러 작품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이번 작품이고 조금 중요한 작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이 재난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에 호텔도 있었고 빈집들, 집들도 쭉 있었는데 자꾸 매년 심화가 돼서 잘려나가니까 시에서 자꾸 매입을 합니다. 건물들. 그냥 나가게 해요. 민간인들 못 살게. 근데 이제 그때 호텔이 있었고, 호텔에 뭐라고 그러죠? 인공폭포들이 보통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걸 쓰지 않는 인공폭포가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재활용을 하자. 가급적이면 버려진 공간들을 이쁘게 새롭게 꾸미자하고 만든 작품인데, 작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한 건데, 그 아이가 물장난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고, 방울방울이 이제 물방울을 하고 있어요. 의자들을 13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조금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았어요. 주민 설명회 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제주도의 정서를 반영하고 향토성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많이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요. 이 작가는 제주도의 현무암에다가 감귤의 단면을 디자인한 것인데, 기법이 재밌어요. 용융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용접기로 유리하고요, 유리를 녹입니다. 같이 돌아로 녹이면 이게 서로 녹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되는데, 절대로 변질이 안 돼요. 용융기법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저렇게 해서 주민들의 이게 올레길이기도 하고요, 작가의 산책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길이기도 하면서 유토피아로의 길인데, 이제 여기서 잠깐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오사무, 버려지는 이미 죽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특산물인 말을, 가족을, 세 마리를 표현을 한 것이고, 말들 몸뚱아리 사이사이에 야생화를 심어가지고요, 저 야생화는 굳이 물이 없어도 성장을 하는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리사이클링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작품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저기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빼곡히 다시 말의 형상을 만들 것이고, 바닥에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넝쿨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지요. 안에는 썩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또 소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위험 지역에서
이것도 철거를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갤러리를 좀 쓰겠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좀 갤러리화 시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건축물이 이제 D등급이 나와서 좀 보수, 외곽 보수를 하면서 그냥 보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작가의 작품, 이게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만들고 다시 식물을 심어서 식물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런데 정말로 작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총 이 안에는 1층에는 4개의 작품과 2층에는 2개의 작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그 태왁이라고 해가지고요. 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건데 이게 하나의 그 이정표, 부표 개념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하고 그랬던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바닷속처럼 되어 있고 여기 그 수경이 쭉 있는데 수경 안에 일일이 그 사진들을 프린팅을 해놨어요. 해녀의 모습과 제주도의 섬의 모습. 그 다음에 이곳은 여기는 이제 바다와 딱 수면의 요 경계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떠 있고 바닷속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끔 했고 해녀의 모습을 수경으로 대신을 했고 또 수많은 해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한 거죠. 들어가면 바닷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재밌게 퍼포머도 제가 진짜 퍼포머 두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살리게 했어요. 제가 이제 퍼포머들이 안 오려고 그런 걸 꼬셨죠.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이중섭이다. 따뜻한 데 와서 공연하고 주민들하고 재밌게 놀아라. 해가지고 이제 2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타스 대표 김백기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홍대의 그 공연 문화를 다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주민들하고 2달 동안 재미있게 같이 공연도 하고 본인의 작품도 하고 돌멩이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 하면서 그 주민과 저희 공공미술 사이에 이제 가는 걸 보였는데 서울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저는 서귀포 와서 2달 동안 살면서 뿅 가서 모든 걸 다 여기 있는 걸 접고 서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네, 서귀포에 제2의 한국실험예술中心이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아주 멋있습니다. 그 인공연못 위에 설치된 작품이 이게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거꾸로 찍어야 되는데요. 저쪽에서 이 작가는 그동안에 제주도에 대한 허상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문인데요. 요게 그 거울문입니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지나면 쫙 열리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기억 속에서 제주도의 모습을 봤는데 거울을 통해서 그냥 허상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문이 쫙 열리면서 제주도의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제주도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요 옆집에 자기 연못도 아닌데 작품 설치한다고 못하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실랑이를 벌이고 신문에 막 엄청 크게 나오고 5년 동안 공공미술 하면서 부정적인 기사 한번 안 나왔는데 여기는 이분 때문에 그냥 유명해졌어요. 제가 그냥 계속 어쨌든 그랬는데 설치가 됐고 요즘에 그 연인들의 그 아자바바랑 인포스가 아주 가까운 거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의 어떤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기자인데 우리 볼 거 많으니까 서귀포 무시하지 말고 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작품 괜찮더라고요. 직접 이런 작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여기 바닥에 시가 7편 있고요. 딱 앉아서 보면 한라산의 백록담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작품인데 지금부터 이제 그 다른 그림으로 8편의 벽화를 보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감으로 그린 벽화가 아니고
다른 오브제를 이용해서 부착시켜서 벽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 제주도적 정서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에만 있는 어떤 물질들을 활용해서 하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년간 그 조갑이만 수집한 분의 그 어떤 요 파도 모양인데요. 이 조갑이들이 이렇게 가득 붙어 있고 등대의 모습인데 제주도의 뭐 분위기를 이렇게 좀 조갑이를 통해서 만드는데 만든 거고 문패를 주민들과 20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작가가 만든 타일 벽화가 되겠습니다. 주야간 관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 감상자들이 탁본을 찍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관람만 하지 말고 탁본도 같이 찍어가라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8개를 만들었고 모서리에 이렇게 조명을 켜서 야간에도 관람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골목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건데 조그맣게 보여서 좀 그런데 제주도의 이 손이성입니다. 화산성, 좀 빨간색. 그거고 요게 그 지금 4.3km 구간의 중요한 것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거고 이것은 이제 작가가 유리로 직접 유리를 구워서 그 다음에 유리에다가 색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동네에서 가장 지저분한 집이 여기였는데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여기 화분도 깨끗이 만들어주고 이 유리로 만든 작품들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했는데 이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말과 실제로 놓여져 있는 이 식물이 오버랩이 되면서 한 폭의 수차처럼 보이게끔 구성을 한 건데 이 말 속에는 그 유채꽃이나 감귤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좀 아쉬운데요. 그 제주도 가면은 그 하루밤이라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이 하루밤, 요 점들이 다 하루밤 얼굴들이에요. 하루밤을 18,000개를 가지고 이 물질하고 있는 해녀들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해녀라는 게 자기들의 모습인 거고,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하루밤의 캐릭터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밤이라는 것은 자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캐릭터잖아요. 그 제주도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물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주도에는 신이 18,000신이 있어요. 18,000개라는 숫자가 그걸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총 70m의 구간에 조성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대학교 박사를 수료하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한 작품씩 작품 격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좀 특이한데 제주도에 이제 검정 폼폼하고 유만 가지고 그 서귀포의 앞바다를 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엄성, 섭성, 세성 뭐 이렇게 이 성들 4개를 표현하고 그 사이에 펼쳐져 있는 풍경들입니다. 그리고 동양화의 여백의 미를 강조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하얀 여백을 중시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묘사하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오리잖아요. 오리고 유리이기 때문에 접착만 잘 돼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재료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벽화 8개의 작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품에 벽화가 있긴 있습니다. 한 점이 있는데 굳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표현이 되는 거고 훨씬 더 격조가 낮은 것이죠. 물론 물감으로 그린다고 해서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안동에 보여준 정도의 작품의 수준이 되면 얼마든지 벽화를 장려하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물감이 아니고 페인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에 서귀포에 그 예술감독으로 겸직하면서 작가들에게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지 않고도 벽화가 될 수 있고 그 벽화가 영구적이었으면 좋겠고 반영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맞춰졌고요.
그 동피랑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은 벽화로 다 물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TV에서 정말로 한 가지 불쾌했던 게 뭐였냐면 연예인하고 어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막 벽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너무 흡족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문만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야말로 공예다. 그래서 문화보다 여기서 저 프로그램 없어요. 저것 때문에 대한민국 다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지자체 중에 벽화가 많이 있는 지자체가 성남입니다. 성남은 빈 벽이란 빈 벽은 거의 다 메꿨는데 지금은 거기에 컨셉이 뭐냐면 벽화 지우예요. 그래서 그렸던 거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예전학교 하는 대로 지우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워낙에 그 느낌이 좋기도 하잖아요. 사실 시멘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조건 안도나다오 노출 콘크리트 때문에 약간 정서적으로 우리가 반감이 좀 지워지긴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끼는 이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역사성들을 볼 수가 있는 블럭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우고 거기다가 그냥 페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좀 오히려 마을이 그 분위기가 깨지면서 거꾸로 약간 경박한 마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컨셉이 작품이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이 공간을 리드하지 않고 잘 묻혀있고 그러면서 감상자가 필요하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어디 가면 온갖 총천연 컬러로 다 어딘지 아시죠?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가급적 벽화는 없다. 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컨셉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3번 번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죠. 바닷가인데요. 여기 원래 이 151명의 사회자들이 만든 석각입니다. 돌에다 자기가 이제 글씨를 써서 각을 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제 이사를 3번을 다니는데 한 번은 소환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자 김정희 선생님하고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역의 사회가로서 굉장히 그 추앙을 받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기념관 아래에다가 우리가 그분이 평상시에 즐겼었던 저런 문장들을 바닥에ปั้자. 그래서 멋있게 하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그 보고한 그림을 밟고 간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석각을 파다가 하이힐이 들어가서 굽이 부러지면 어떻게 할 것이고 무슨 껌을 뱉어가지고 껌이 붙으면 어떨까 별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었는데 너무 위원회에서 제재가 심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딴 데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과학적인 글씨잖아요. 그리고 서예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어디더라 스웨덴인지 어디에서 그 한국 사람이 한글로 써져 있는 하얀 티에 한글로 딱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탔는데 얘 이거 어디서 샀냐 이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거 사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너무나 글씨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문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예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좋은 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간판들도 이 컴퓨터 글씨보다는 요즘에 전부 다 손글씨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예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예가들이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사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을 했는데 어쨌든 그 기념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든 책임은 니네가 져라 우리는 간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모 쪽으로 왔는데 무기집 앞에서 나와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맨발로 걷는 문화마당이라고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눈으로 보지 말고 촉감을 통해서 봐라. 발바닥으로 보고 소풍도 이리 와라. 여기 앉아서 애들이 뒹굴면서 볼로도 글씨의 느낌을 느끼고 손으로도 느끼고 그래서 글씨하고 친해져라.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조형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파버리고 망치로 부셔보면 지도 죽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이제 오게 되는 3번의 이사를 오게 되는 불상사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세는 잘 나왔는데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2번이나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저기 섭섬이라는 섬 앞에 이제 조형물이 있는데요. 조형물이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다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자들도 의자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이렇게 하트에서 빛이 나오게 목매달아 죽어버리겠다는 사람이 밤마다 장대 전화합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감독님 저 와이프하고 앉아있는데 너무 분위기 좋고 오늘은 500명 다녀갔습니다 하고 오늘은 몇백 명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저기 앉아서 얘잖아요. 하여튼 의자 하나도 그냥 저희가 대충 만들지 않았고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그 개념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이 동네가 자구리 해안입니다. 자구리. 사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구리라는 게. 그리고 지명에도 안 나오는데 구전 이렇게 흘러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구리는 자체적으로 굴이 있었던 마을이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굴 요게 소리 나는 데를 이어서 자구리가 있고 해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구리 해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중섭 선생님이 피난을 서귀포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이 자구리 해안에 이쪽에서 도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부유물들이 바닷가로 떠내려가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개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반 개반 이러는 거죠. 이중섭 선생님이 가족들하고 같이 도축에 들어가서 개를 잡아서 먹고 잠시나마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자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섭 선생님이 은박지에다가 개와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겠다는 작품도 이거고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것도 이제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 목책까지 갔다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끄집어가서 됐는데 원래 이 자리는 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작품이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높이도 2.3m, 넓이가 7m 되는데요. 작품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안가에는 이 작품과 이런 아주 멋진 타고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쉴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이제 2개 태우라고 하는데 뗏목입니다. 이게 제주식 뗏목 태우라고 하는 배인데 배를 이용해서 작품화 시켜서 이쪽에서는 저쪽을 배경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의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쉴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전체적인 그 형태는 소라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구라고 하는 이 퍼포머도 진짜 퍼포머인데 주민들과 함께 이 30송의 꽃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퍼포먼스 교육을 실제로 시켜주면서
2달 동안 아주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이 신영구 이 작가를 통해서 서귀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죠? 동화가 좀 돼요. 공공미술에 대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난리 나는 거예요. 너무 자체가 이제 포스가 좀 좋은 데다가 저게 분장까지 그렇게 하니까 시장을 돌기도 하고 저희가 경찰서 습격 프로젝트를 했어요. 경찰서를 찾으러 가가지고 퍼포먼스 공연을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그 나중에 경찰들이 끝까지 관람하고 다른 경찰서에 전화 왔어요. 자기네들 경찰서 습격해달라고 못한다. 아주 재밌는 작가였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30송의 꽃을 만들어서 상업전시관 밑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도 교통안전 제목이 이제 드림입니다. 영어로 드림, 꿈이기도 한데요. 한글로 드리다,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컨셉은 이거 전부 다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주민 1,300명이 참가를 해서 손바닥을 작가가 만든 거고 손바닥에다가 이런 좀 선물 개념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했고 이 자체는 의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조형물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좀 야간에도 조명이 여기 야간인데요. 야간에도 조명이 나와서 주야간의 작품이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집을 이용한 이런 영상 작품 잘 보이는데 이게 유일하게 페인팅 화가였습니다. 아까 안동에서 그렸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 물감으로 그렸는데 저희가 이 물감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사라져 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사진밖에 없는데 사진은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을 크게 출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아주 최대한 리얼하게 그려라 해서 지금은 이런 뭐라고 하죠? 고무 잠수복을 입고 있는 해녀들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무명 옷을 입고 해녀들이 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지금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아주 잘 그려져 있고요. 요것은 이미 사라져간 서귀포구의 모습입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반대쪽이 엄청 중요한데 지금 요거만 사진이 있어서 고동 잡는 아이들의 모습, 사라져간 돌담과 촉과집의 모습. 그래서 꽤 많은 작품이 세 세트가 그려져 있는데 지나가는 올레객들이 기립박수를 몇 번 쳐줬어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바로 이쪽인가? 이쪽이 가게예요. 슈퍼 구멍가게. 근데 너무 그림이 이제 잘 그려지니까 지금 여기는 근데 그림에다가 이 주인이 천사가스라고 페인트로 글씨를 크게 써버렸어요. 아니 천사가스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천사가스를 운영하는데 여기다 써야지 사람들이 눈에 잘 띈다고 그래가지고 천사가스 벽이 돼버렸어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일들도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페인팅 역할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컨셉이 되게 재밌는데요. 정방 디피사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지하, 그 다음에 1층, 2층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주도로 수련여행 가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제주도로 안 가셨나요? 신혼여행? 제주도 갔어요. 그러시죠? 이 세대이신데 제가 컨셉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이 사진관의 주인이 이분인데 이분이 정방폭포 앞에서 신혼여행들을 계획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었어요. 사진사예요. 그래서 아마 2층이 암실인 것 같고요. 조그만하게 1층이 사진관이고 지하에 가면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살림방이 거기 있는데 이 집을 통째로 이제 3년간 되는데 무상임대를 한 거죠. 주인이 요분은 돌아가셨고 딸이 우리한테 이제 이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3년간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아버지의 좀 정신을 좀 표현을 해달라. 그래서
지하에는 이분의 사진과 이분이 찍은 사진이 있고요. 1층에는 우리 선생님처럼 신혼여행 오셨던 분들을 수소문을 해서 사진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 액자를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진행형의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2층에는 당시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 사상을 겪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잡혀가고 그래서 말 못할 비밀들이 많은데 작가가 유도를 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가면 영상관, 그러니까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작품, 여기는 육지 사람들, 신혼여행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기념전시 기록관, 여기는 이 사람의 이 사진사의 유물 유적 아니 이 사람 기념하는 기념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최남선입니다. 세 개의 컨셉으로 만든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좋은 것보다는 컨셉이 재밌고 30년 후에 이 사진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다시 30년 후에 다시 한번 전시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귀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념관 앞에 놓여진 사각 작품이고요. 자, 이제 요게 하나의 작품인데 건물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암이라는 부분의 글씨입니다.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건물 외관 모니멘트 프로젝트를 한 거고 작가가 이 글을 소암 선생의 글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 것이 되겠죠. 1층은 갤러리를 만들고 2층은 또 작가가 자기가 예쁘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그 건물은 조형예술을 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탈피하고 글씨를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모범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중섭 선생의 수상 도감인데 이중섭 선생도 사진이 3장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사진이 담배 피우고 있는 사진이나 대표적인 사진이 3장밖에 없어서 이중섭 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에 대한 이중섭 초상도 갖고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가면 모 교수가 이중섭 선생님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분을 모델로 만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들고 입던 옷이나 신발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놓치지 않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유화 작품인데 그것을 또 입체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빈집 하우스가 총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말, 그 다음에 한라산, 백록담과 숲, 이 4개의 작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검정 단추가 있잖아요. 여기다 바람을 불면 이게 하얀 점들이 쫙 날아갔다가 다시 모여요. 후 소리에 쫙 반해서 다시 모이고 바람이나 소리에 의해서 저게 계속 움직이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여기는 이제 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말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모듈을 달아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매트릭스 회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그림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쫙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글씨나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말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4점의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지금 가짜 사진을 잘 붙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센터였었어요. 센터인데 지금 센터로 활용하는데 서귀포시가 산 건물이 하나 단층 건물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센터로 활용을 하고 이 외관을 정말 멋있게 지금 작품입니다. 되게 아주 예쁘게 나왔고 외관도 작품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방문자 센터와 아트샵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가 이렇게 4가지 거를 하게끔 작품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샵이고요. 아트샵은 아까 40개의 작품들을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카이브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을 굉장히 길게 하는 바람에 해외 사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사실 좀 중요한 말들이어서 앞쪽에서 사설을 좀 길게는 했어요. 왜냐면 마을 미술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하고 이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오시마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전은 3년 전 버전이었는데 내년에 오시면 2013년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갔다 왔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버전인데 다음 기회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롭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의 응답하는 시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